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으로 진행되는 NEAD 인물열전 강좌의 5번째 순서로 우리 시대의 수묵인 남천 송수남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남천 송수남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남 선생님의 호는 남천으로 말 그대로 남쪽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에 관해서는 작품을 보면서 중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1960년대 이전의 세대들은 호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남천 선생님의 고향은 전주이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며 매우 현대적인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천 형식의 산소화와 수목 추상 작품인 붓의 놀림 시리즈, 그리고 말년의 꽃 시리즈 작품들이 있습니다. 송수남 선생님은 1938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전주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주에서 유년시설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어린 시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예술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남천 역시 고향 전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작품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천 선생님의 수필을 보면 한병로 앞 전주천에서 멱을 감고 예수병원 뒤 과수원으로 사생을 다니며 경기전에서 매수를 땄던 경험 그 자체가 돌이켜보면 서정이 듬뿍 묻어나는 동양화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전주에 있는 경기전의 모습입니다. 54년 그림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려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한 색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를 연 태조의 초상화, 즉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전주에 오시면 꼭 한번 남천 선생님의 그림과 같은 경기전의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주 지역의 어느 들판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아련하게 흐린 어떤 색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을 보면 남천 선생님의 성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천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드러운 어떤 성향을 함께 지니고 계셨던 분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구분해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0년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와 60년대의 한국 화단은 큐비즘과 앵포르멜 형식의 추상 작업이 유행합니다. 여기서 큐비즘은 입체파 형식이고 앵포르멜은 형태가 없는 비정형의 뜻을 말하는 미술 경향입니다. 3번, 4번, 5번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향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3번 작품을 보면 작품 제목에서 보듯이 가나다라라는 어떤 한글의 자모의 형식을 추상화한 작업입니다. 남천은 1969년 첫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시의 제목이 송수남의 한국화전이었습니다. 동양화라 하지 않고 한국화전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제목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에서도 탑, 그리고 기와지붕, 산수, 오방색 등 한국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화와 한국화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동양화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화와 서양화 사이에서 조선 그림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란 명칭은 82년도에 국전이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국전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뀌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아직도 여러 대학에서 동양학과, 한국학과 이렇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 작품은 난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보통 저렇게 한글보다는 한자로 비구상 작품, 추상 작품을 하셨는데요. 난간 선생님은 한국의 문자 추상으로 대표되는 추상 미술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남천 선생님의 그 오른쪽 작품들도 그러한 한글의 자모를 가지고 형상화했는데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난간 선생님은 한자로 하셨고 남천 선생님은 한글의 자모를 이용해서 어떤 비정형의 어떤 추상적 이미지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그림은 한국 풍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탑의 형상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탑을 소재로 수묵이 번지기와 약간의 채색이 들어간 작품인데요. 지금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흑백 자료로 이렇게 흑백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작품을 보면 또 칼라로 된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오방색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작품은 자운형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자운형은 우리나라 들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생화인데요. 보라색 꽃을 피우고 꽃말은 그대의 관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풀이되는 꽃말이기도 하는데요. 남천은 자운형 작품을 통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작품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층층이 쌓인 감정의 표현이 헌신에 대한 작가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9번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흑백으로 된 작품에서 보지 못한 색동의 이미지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산수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산과 기와집 그리고 탑 등을 그려 넣어 채색을 하였고 산의 형상은 번지기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한국적인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전 한국적인 느낌보다는 동양적인 느낌과 현대적 조형미가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산의 형상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의 어떤 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색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색들은 한국의 색동조골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색동옷은 보통 명절 때 아이들이 입는 옷인데요. 색동옷의 뜻은 무명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색을 통해서 남천 선생님은 한국적인 색감 그리고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강산 그림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금강산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한국의 금강산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산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전에 금강산을 여행하면 사후에 지옥행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금강산을 꼭 다녀야 할 명승지 중에 한 곳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으로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금강산 그림을 주문해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남천 스님의 금강산 작품을 보면 굉장히 쾌활하고 과감한 필치가 눈에 띕니다. 수묵의 어떤 먹선으로
급하게 내려간 어떤 산봉우리는 우리들한테 절대적인 어떤 필성과 고독한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남천 선생님은 관념적인 산수 시리즈를 작품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관념 산수란 산수화를 말하는 큰 개념 중 하나인데요. 동양에서 산수는 서양화의 객관적인 자연의 재현으로서의 풍경이 아닌 마음속의 자연을 그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그려진 산수화를 보고 그 속에서 쉬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사실과 달라도 작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고 감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림에 담겨진 작가의 심정과 뜻을 찾아보면서 산수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2번 그림은 화면 아래의 한 무더기 숲과 중심부를 이루는 거대한 산 뒤로 멀어져 가는 강과 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화면 곳곳에 묻어나 있는데요. 옛 선비들은 이러한 산수화를 보면서 자연의 정신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진 자연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수목을 중심으로 울퉁불퉁한 바위 야산과 멀어져가는 강가의 풍경이 화면에 구성하였습니다.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선비의 어떤 소탈한 정신을 표현하는 남종 문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을 대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 대상의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를 화면에 담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느낌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화면을 꽉 채운 바위가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할 정도로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뒤로 멀리 아련하게 표현되어 있는 흰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어떤 흰 공간이 동양화에서 느껴지는 여백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에서의 여백은 단지 빈 공간이 아닌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서양화에서는 이렇게 흰 종이의 화면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흰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안료로 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 쪽의 그림들은 이와 같이 흰 종이를 그대로 남겨두고 관람객들의 심리적 상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바위의 질량감이 원시적 자연의 어떤 미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들은 발목 채색 산수입니다. 발목이란 먹이 풍부하게 번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발목으로 효과를 준 뒤 그 위에 채색을 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으로 표현된 푸른색은 산의 구름일 수 있고 산의 기운일 수 있으며 작가의 심리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작품을 감상하는 작은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천천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작품과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특히 푸른색의 화면의 전면을 이루고 있는 저 푸른색의 어떤 색감에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장대천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청록 발제 산수의 대가이기도 하죠. 남천 산수화의 영향이 남천 산수화와의 관련성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 남천 선생님은 간결한 형식의 산수화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화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수묵화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남천 선생님은 옛날 물건을 보면 참 애정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선시대 도자기, 목기나 생활용품에 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어떤 작업에 있어서의 연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미의 본질은 단순함이고 그런 쪽으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문명의 어떤 폐해를 이러한 단순함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지금 보아도 굉장히 모던하죠. 남천 선생님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작품을 감상해 보면 군더더기가 없는 산의 형상을 어떤 우리의 강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간결한 미를 한국미로 규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산을 통해서 한국의 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보아도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조형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힘차게 우뚝 솟은 산의 형상은 사실적인 산의 모습이 아닌 작가 마음속에 내재된 에너지 혹은 기운이 응집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75년 스웨덴 국립동양박물관 전시가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동양적, 특히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것에 관하여 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결론은 수묵화가 바로 한국적이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그러한 어떤 느낌들이 좀 드시나요? 그 서양의 작품과 굉장히 다른 한국적인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표현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0년대에 들어오면 남천 선생님의 중요한 어떤 업적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0년대 수묵화 운동인데요. 수묵화 운동은 어떤 동양화, 즉 한국화의 지필목을 대상으로 수묵화를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미술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묵이 탐구와 실험을 통해 동양의 정신, 나아가 고유한 한국의 정신을 수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 운동의 집단 운동이었습니다. 이 수묵 운동의 중심이 바로 남천 선생님이셨습니다. 81년도에 수묵이 사인전, 그리고 82년도에 오늘의 수묵전, 그리고 83년도에 무게 형상전 등 대규모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한국의 또 채색화의 어떤 열풍이 또 불면서 급격하게 꺾여진 것도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수묵화 운동이 어떤 기법적인, 재료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지 어떤 정신적인, 본래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연구가 조금 미흡해서
이러한 어떤 쇠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전북대학교의 이철량 교수님, 박인영 교수님들이 있고, 아무래도 남천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강과 물 시리즈 작품들입니다. 이 시리즈 작품들은 그동안 관념적 산수에서 변화를 주어 실견과 관념이 결합된 형식이 보입니다. 마치 남도의 어느 지방 도로를 달리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풍경들인데요.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 혹은 해가 저물 때 어떤 그런 풍경들의 모습이 이러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천 선생님은 80년대 중반부터 수평 구도를 바탕으로 검은 산과 흰 여백이 돋보이는 이와 같은 남천 산수 형식을 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흑백이 선명한 대비는 싫고 좋음이 분명했던 남천 선생님의 성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잠시 예술 작품의 감상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화가의 작품을 통해 대상 혹은 풍경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네의 수련 작품을 감상하고 나면 우리는 수련을 볼 때 모네의 시선으로 수련을 봅니다. 화가는 현상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표현하게 되는데 감상자들은 이와 같은 예술 작품을 보고 공감하며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천의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러한 풍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남천의 시선으로 이러한 풍경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풍경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먹과 흐린 먹이 강렬한 대비, 면적 표현을 통한 수평 구도, 원근감, 구성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한국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 원근법인데요. 그러한 표현들이 화면 뒤쪽에 있는 어떤 산들의 표현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60년대 그 정도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작품이 어디서 많이 봤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캘린더에 새해에 보통 받게 되는 캘린더에 이러한 그림들이 1월 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붉은 태양의 어떤 에너지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과 잘 맞아떨어져서 보통 달력의 1월 달에 이러한 작품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수평 구도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어떤 구도인데요. 수직 구도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자연의 어떤 위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수평 구도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도 형식입니다. 남천 선생님은 보통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수평 구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멀리 이렇게 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풍경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강산의 어떤 포근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도 어떤 꾸밈이 없이 보여지는 어떤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의 모습에서 뭐 고향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포근한 감성적인 이미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천 선생님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목의 발목, 즉 한지와 먹이 만나면서 화면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효과를 이용한 조형 작업을 시작합니다. 남천 수묵화의 발목 효과는 서양화의 캠퍼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농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여름나무인데요. 어떤가요? 그 울창한 숲의 어떤 풍경들을 연상하실 수 있지 않나요? 비구상적인 작품이지만 제목 여름나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이미지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수남 선생님의 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하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남천이라는 호는 원래 효자동에 위치한 완산 칠봉에서 그 완산이라는 지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이부 농민 소설을 쓴 김남천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수묵이 자연스러운 번짐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조선시대 달 항아리를 보면 화려한 문양도 없이 좌우의 정확한 대칭도 갖추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달 항아리입니다. 이 작품 역시 물과 먹이 한지 위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간직했던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묵상인데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1983년서부터) 2000년대 이제 초반 작업인데요. 이런 작업들이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붓의 놀림 시리즈라는 작업으로 제목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초적인 필목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천은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수묵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의 놀림이라는 어떤 시리즈 작품은 재료에 있어서 한국과 고유의 지필목을 사용했고 사상적 배경으로는 문인화의 정식성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 형식은 서양의 추상 미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추상 미술이라는 점에서 80년대, 90년대 미술계에서 유행했던 탈 전통 실험이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거칠고 짧은 선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필목의 어떤 거침과 그리고 또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어떤 먹물이 어떤 격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간단하게 기운생동 골봉용필이라는 동양화의 오래된 화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의 화론 중에 사역의 6법, 즉 6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물상형, 수리부채, 경영위치, 전이모사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동양화에 있어서 창작과 감상의 준칙이 되는 법칙입니다. 모두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요. 남천 선생님과 관련된 기운생동과 골봉용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생동은 말 그대로 그림에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기운은 인물화에 있어서 인물의 정신적인 기질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화면 전체에서 오는 생동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골법 용필 역시 본래 인물화에 적용되었는데요. 골법은 신체 골격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후대에 들어 조형적인 용필의 능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모필의 필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천의 부수의 놀림 시리즈는 동양의 전통 화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조형성을 실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칠게 동양의 모필로 어떤 격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화면에 표현한 어떤 그곳에서 사역의 기운생동 그리고 골법용필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흐린 먹으로 밑바탕을 하고 그리고 거친 필목으로 외곽을 감싸 화면의 집중도를 높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화면 안에 시선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화면은 그냥 일반적인 한지가 아니라 마띠에르 즉 질감을 거칠게 내고 그 위에 흐린 먹을 발라내서 어떤 자연스러운 층들이 겹치는 그러한 효과들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작업은 재료가 가지는 물질의 특성, 즉 물과 먹 그리고 종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 순수한 조형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천의 부수의 놀림 시리즈는 동양의 전통 화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조형성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밑바탕을 자세히 보게 되면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마띠에르 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종이를 한지를 찢어서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마띠에르 질감을 낸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제가 조교를 할 때 선생님의 작업을 도와드리면서 옆에서 직접 함께 했던 작품의 형식입니다. 어떤 추상 표현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도 보이고요. 현대적인 어떤 조형성도 보이는 작품입니다. 남천 선생님은 이렇듯 한지를 재조립하고 먹이의 운필을 살리면서 다양한 재료적인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작가의 모습을 담아낸다고 합니다. 작품이 곧 작가인 것이죠. 이 작품의 설명에 앞서 남천 선생님의 성격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 선생님은 매우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사이에 애증이 교차하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부지런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도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적 기질도 왕성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다작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화 이론과 또 실기를 포함한 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수필과 또 시집을 여러 권 내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의 화가들 중에 가장 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문인협회가 선정한 가장 문학적인 한국화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서가에 꽂힌 어떤 책의 이미지가 보이시기도 하실 겁니다. 남천 선생님의 어떤 작업실에 가보면 책들이 일반 사람들의 한 10배 정도의 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남천 선생님 이사를 도와드리면서 한 달 여간을 책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책도 많으셨고 또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셔서 스크랩 하시는 어떤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시집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런 책들을 쓰셨던 어떤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책들을 쓰실 때 제가 틈틈이 자료들을 정리해 드리고 또 타이핑도 쳐드리고 했었습니다.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이제 시리즈 작품입니다. 굉장히 정렬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이 현대 미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남천의 사군자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사군자는 매난국죽이 4가지 식물들로 문인들이 군자의 삶을 노래한 동양화의 오래된 화목입니다. 보통 충절과 절개 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동양화의 기본적인 기법을 학습하는 어떤 교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군자를 학습하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했는데요. 지금도 대나무를 그리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난초를 치게 된다면 이렇게 쳐야 된다라는 방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천 선생님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롭게 사군자의 형식을 자유로움으로 메꾸고 있는데요. 화면을 전면으로 덮고 있는 이러한 어떤 화면 구성은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기법 어떤 구성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전면을 채우는 평면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 역시 어떤 추운 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매화가 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칠까칠한 필성과 부드러운 어떤 매화꽃의 어떤 대비가 그러한 것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군자나 문인화는 어떤 화제를 같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좋은데요. 화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 피고 지고 세월가니 이 모두 뜬구름 같네. 난 앞에 서면 남천 그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어떤 글과 같이 요 난초 작업을 감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난초의 어떤 꽃들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난초를 그릴 때 어떤 일반적인 어떤 방식에서 그리지 않고 앞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앞에 어떤 한 층을 이룬 어떤 난초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꽃잎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어떤 현대적인 어떤 구성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린 달빛처럼 가을은 오는데 내 마음 더욱 시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린 달빛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국화 꽃에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의 애절한 마음이 바라보는 감상자들한테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대나무 그림입니다. 대나무의 흔들림과 화재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맑은 바람이 평상에 가득히 흔들리는군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가요? 그 대나무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표현이 어떤 그러한 바람이 평상에 불어오는 듯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천 선생님과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글입니다. 좋은 작가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니까 남의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라의 석굴암과 로마의 콜레세움 보세요. 당연히 다릅니다. 크고 좋아 보인다고 콜로세움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개성을 찾고 자기 그림을 추구하는 사람이 좋은 작가입니다. 정작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빛을 보게 됩니다.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자기 성격대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그림은 자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인데요. 보통 본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대로 작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남천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한국적인 것들을 더욱 찾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작품인데요. 그 서울 생활을 적고 고향 전주로서의 귀향과 말년에 발표하셨던 꽃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은 1956년 전주 공업고등학교 3년 때 전주국장 부근 1번지 다방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 전주를 떠나 55년 만인 2011년 전주시 완산구 흑석골에 작업실을 마련합니다. 남천 선생님은 귀향 후 고향의 서정적 감정을 꽃그림과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수묵화 작업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위하여 문화예술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남천 선생님은 한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의 유명한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고향에서 작품 활동에 정진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이와 같은 소망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2008년서부터 이렇게 발표한 작품들인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감상해 보면 그동안 해왔던 수묵화 작업과 굉장히 다른 성향의 작품으로 여겨지실 겁니다. 남천의 이와 같은 꽃그림은 2004년 정년 퇴직 후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 일관되게 작업해오던 붓의 놀림 시리즈에서 변화를 주어 주제와 깃변면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수묵화 작업이 한창이던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라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보통 화단에
선생님이 퇴직 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나서 이런 채색 그림들을 꽃 그림들을 그려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교를 하면서 1998년도에 제가 조교를 했는데 그때서부터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작업실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바라보시는 어떤 화면 구성은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면적인 어떤 그런 구성들로 배치되어 있고요. 초록색과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의 조합이 굉장히 화려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어떤 꽃들은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느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남천에게 변화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남천을 지탱해주는 힘이 원천이라고 지금 동덕여대에 계시는 김상철 교수님이 어떤 글에다가 이렇게 남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쓴 글입니다. 남천 선생님은 수묵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이 안 되실 때 이러한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변화가 크죠. 남천 선생님의 어떤 성향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질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항상 새로움에 대한 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작업이 안 되실 때는 보통 어떤 작업실의 공간이라든지 연구실의 공간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할 때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또 그 공간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작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또 변화를 통해서 기분의 전환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화면 밑바닥에 있는 거친 붓터치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어떤 작업의 표현 방법은 붓의 놀림 시리즈에서 연마됐던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망쳤다라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밀어놓고 하지 않으시는데 남천 선생님은 그와 달리 망쳤다라는 그림을 다시 밑바탕을 다시 칠하고 그 위에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화면의 어떤 마띠에르라든지 그리고 질감 그리고 완성도를 더 새롭게 높여가는 스타일로 작업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 역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남천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따왔습니다. 인생을 꽃처럼 살고 싶을 뿐이라며 꽃그림에 관한 소박한 의미를 고백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전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어쩌면 내 어린 시절 작업실이었던 뒷동산 덕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이면 봄대로 꽃이 있었고 가을이면 낙엽이 내 작업장을 뒤덮었다라는 그 글 속에서 어쩌면 꽃 그림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색들도 남천 선생님은 저렇듯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양 화가 한국 화가로는 드물게 서양적인 재료를 많이 이렇게 차용도 하고 다양한 재료적인 실험을 하셨는데요. 이 작품 역시 재료 자체가
한국적인 재료라기보다는 서양적인 재료, 아크릴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재료 자체에서도 굉장히 변화를 좀 많이 주어서 한지를 찢어 붙이고 오브제를 사용하고 그랬던 실험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시대를 좀 앞서갔던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을 보면 꽃향기 나비 춤추고 있네, 바람소리 꽃지네, 이런 제목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남천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인 면이 제목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 속에서도 희끗희끗 보이는 어떤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어떤 색감은 남천 선생님이 작업을 하다가 다시 뒤엎고 그 위에 재작업을 하면서 보여주는 층이 저 밑에 살짝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그림에 대한 어떤 갈증, 꽃그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화단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수묵 작업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함께 작업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화단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나타나 있는 그림이 이러한 꽃그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업들도 굉장히 강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볼 때 어떤 달빛의 어떤 푸름, 달빛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감상의 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적적한 산중의 나비. 이러한 어떤 제목을 통해서 남천 선생님의 어떤 쓸쓸한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가 보이는 작품이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화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딘지 미안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적적한 산중의 나비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도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화면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천 선생님은 말년에 전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천 선생님의 작품이 전주의 예술 향기를 더욱 빛내주면서 많은 화가들 그리고 또 후학들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들의 곁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